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오늘은 2024년 3회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도매상의 혁신 전략과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도매상의 혁신 전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출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랑 1강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소매상의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도매상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이 도매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보면요. 합병과 매수입니다. 자, 합병과 매수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기존 시장에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인수하는 방법이 정방 쪽으로 가게 되면 전방통합, 후방 쪽으로 가게 되면 후방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방통합과 후방통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방법의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합병과 매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합병과 매수는 우리 도매상들이 공급 라인에서 공급망을 통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2번 가면요. 자산의 재배치 전략입니다. 자, 회사의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핵심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줄이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자산의 재배치 전략이라고 했고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위를 강화하려는 이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3번은 회사의 다각화 방법인데요. 유통의 다각화를 통해서 유통 라인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말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말씀드렸던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 동그라미 4번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확대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방 쪽으로 가든 후방 쪽으로 가든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인데요. 유통의 새로운 기술의 이제 예시로 내용이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라는 방법이 나왔는데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는 다른 회사와 손을 잡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무언가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통의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유통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이미 공부 열심히 하신 포스 시스템이라든지 SCM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아주 핫해지고 있는 AI 기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등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업체가 이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그 전략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쉽게 푸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미 모두 학습하신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인데 유통 경로란 경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활동은 불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불자를 빼주셔야죠.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고쳐져야 맞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는 불연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단속적인 이라는 말을 써서 오답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속적인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불연속적인 이라는 단어를 써서 오답을 만들었네요. 자, 3번으로 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간상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1강에서 중간상의 기능에 분류, 집적, 구색, 그리고 분할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분류, 집적, 구색, 그리고 분할이라는 말 대신에 배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영어로는 allocation이라고 해가지고 동일하지만 한국어 표현이 다르게 된 거예요. 자, 분할. 배분은 분할이랑 같습니다. 자, 분류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크기나 품질 등의 기준을 통해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기능이다. 맞죠? 분류는 종류별로 A종류, B종류, C종류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각각의 제품들을 나눠 놓는 것을 분류라고 했습니다. 집적은 어떤 도매상이 여러 생산자들을 만나서 상품을 구매해서 자기의 창고 안에 대량으로 축적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구색은 판매를 위해 분할된 상품들을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의 집단인 카테고리별로 매장에 진열하는 기능, 이것을 우리가 구색을 맞춘다, 구색을 갖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배분 또는 분할입니다. 분할은 동질적인 제품들을 소량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표준화는 제품들을 동일한 형식으로 일반화시켜서 매장에 진열하는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표준화라는 것은 규격이나 품질 또는 포장 등을 일관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과 한 상자에 사과를 몇 개씩 담을 것이냐를 일관성 있게 정해놓고 그 정해진 수치와 정해진 규격에 맞춰서 모든 사과 상자에 똑같은 개수의 사과를 담는 것, 이것을 표준화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화에 대한 설명이 틀려서 3번의 정답도 3번입니다. 자, 4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번은 상식 문제인데요. 직장 내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은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급자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갈 때는 우측 2, 3보 정도 앞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를 뒤에서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우측 뒤를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상급자에 앞서서 자기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직급 또는 직책명 뒤에 님을 붙여서 불러야 합니다. 상급자보다 상위의 위치에 앉거나 서지 않는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라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상급자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굳이 인사하여 상급자를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급자가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에도 먼저 인사한다 라고 고쳐져야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매업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특정 유형의 소매업태가, 자, 키워드 잡으시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4단계를 거친다고 보는 이론은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었습니다. 나머지 이론들도 여러분 키워드 잡으셔서 꼭 복습해 주셔야 해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박리담에 싸게 팔아서 많이 남긴다라는 원칙이죠. 박리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품을 일반 점포보다 항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는 정답 5번 할인점이었죠.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입이나 기업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그대로 배우신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 그 자체를 의미해주고 있네요. 정답 바로 1번 골라주실 수 있으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8번입니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소수의 중간상과 거래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소비자와 개별적 거래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뒤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즉, 중간상이 있으면 교환 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교환 과정의 단순화라는 이 말을 그대로 1번으로 이어주시면 정답 교환 과정의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경로 커버리지 전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로 커버리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통 집약도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 유통 집약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집약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그리고 전속적 유통 경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약적 유통 경로는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일정 지역에서 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그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전략. 그러면 바로 정답 2번 전속적 유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내용이 1번부터 3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의품의 경우 집약적 유통 경로를 채택하게 되고요. 선매품의 경우 선택적 유통 경로를 채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전문품의 경우에 전속적 유통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대한 이 문제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 다시 출제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이론 파트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직적 유통 경로.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위에 정리해 볼게요.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영어로는 VMS라고 불렀던 개념입니다. Vertical, 수직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VMS라고 부르게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자, 1번이 기업형. 자, 기업형 VMS는 다른 말로는 회사형 VMS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자, 이 기업형 VMS의 키워드는 소유였습니다. 2번은 계약형 VMS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사용하게 되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키워드는 말 그대로 계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이 관리형 VMS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관리형 VMS는 키워드를 따로 잡지 않고 소유라는 말이나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관리형 VMS다라고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모칸 들어가셔서 분석을 해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보시죠. 어느 한 경로 구성원의 규모, 파워 또는 경영 지원에 의해서 조정되는 유형이다 라고 하면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경로 구성원들의 마케팅 활동이 소유권 및 계약에 의하지 않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따르지 않고 계약에 따르지 않는 것. 우리 3번에서 보셨던 관리형 VMS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통활동을 상적 유통기능, 물적 유통기능, 유통조성 기능으로 분류할 때 상적 유통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1강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하셨던 내용인데요. 우선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유통조성 기능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적 유통기능은 줄여서 상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활동이 해당했습니다. 물적 유통기능은 물류,
줄여서 물류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능이었고요. 물류 활동에는 운송 활동이나 또는 보관 활동이 해당하게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조성 기능은 이러한 상류 활동과 물류 활동이 더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예를 들면 금융 기능이라든지 또는 보험 기능이라든지 정보 기능이 유통 조성 기능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 상적 유통 기능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매 활동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매매 활동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아래 글상자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의 형태는 기억과 니은으로 나뉘어지는데 기억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는 월급, 봉급, 판매 성과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커미션, 우리말로 하면 성과급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월급이나 성과급이 기억에 들어가야 하고요. 니은은 승진이나 경력 개발 같은 요소가 해당을 한다고 하네요. 즉, 기억은요, 돈으로 받는 것, 돈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은 돈 관련되지 않은 것, 승진이나 경력 개발 같은 돈과 관련이 없는 다양한 복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기억은 금전적 보상, 돈으로 하는 것. 니은은 비금전적 보상, 돈으로 하지 않는 다른 혜택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 되었습니다. 1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규정을 준수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한 경우 너무나 바람직한 프로세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상식 문제 풀어주실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는 행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너무 성급하게 푸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고객과의 대화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고객이 어떠한 말을 해도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 5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고객이 감탄하게 한다라고 나와서 좀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어렵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정말 똑똑한 사람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듣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15번 갈게요. 고객을 맞이하는 판매원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15번도 다시 한번 상식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는 고객만 선별해서 응대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양성평등 문제 나와서 법문제인데 법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을 이용해서 쉽게 선지를 골라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5번인데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해서는 모성권만 보장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임신이나 출산이나 수유는 여성들만 가능한 거긴 하지만 육아에 관련해서 모성권만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틀렸죠. 육아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문제여서 틀리셔도 상관없지만 이전에 상점과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상점가란 예시로 지하상가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지하상가에 몰려있는 소매 점포들이 전부 다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소매업자들이나 도매업자들만 모여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상점가 법문제를 기억하셨던 분들은 쉽게 정답을 골라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8번도 법문제인데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에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은 조금 이상하죠? 소비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소년 보호법 중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약물은 극단적으로는 마약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문제도 법문제지만 정답 2번인데 읽어보시면 좀 이상해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자동기계 장치, 무인 판매 장치, 통신 장치를 통하여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로 고쳐주셔야겠죠. 자판기 같은 무인 판매 장치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게 되면 너무나 남발이 심해지고 오용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법문제가 나와도 법문제라고 무조건 패스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내용은 골라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구매자 요구와 판매자 요구 사이의 균형 추구. 자, 균형 추구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균형 추구를 강조하는 판매자의 윤리적 가치로 옳은 것은 균형이 맞는다라는 내용은 바로 공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제품 믹스의 구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폭과 길이와 깊이가 되겠습니다. 폭은 다른 말로 우리가 넓이라는 말로 더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넓이를 폭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넓이와 길이와 깊이입니다. 자, 22번 접객 서비스에 대한 아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한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판매원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상품 지식과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고객이 요청할 때 바로바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3번이랑 5번이 조금 낯서실 거고 1번이랑 2번이랑 4번은 이미 배우신 내용일 거예요. 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 활동의 내용들을 전시회를 열어서 대중들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시회도 당연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3번의 검색 엔진 최적화 같은 내용 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나의 사이트나 내 블로그 또는 내 유튜브가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제목의 내용을 조절한다든지 내용을 조절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내용 활동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24번이에요. 상품에 대한 관여도 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달라진다. 상품 관여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상품의 관여도라는 것은 이 물건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마나 관련도가 있느냐를 말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관련도가 높으면 고관여, 관련도가 낮으면 저관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서 정답은 2번인데요. 상품의 관여도 수준은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그 관여도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바로 다른 핸드폰을 알아보러 다닐 거니까 핸드폰이라는 상품이 저한테는 고관여가 되겠죠. 하지만 평소에는 핸드폰을 잘 바꾸려고 계속해서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평범한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저관여입니다. 즉 이렇게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서 특정한 상품이 특정한 고객에게 고관여가 될 수도 있고 저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상품 관여도 수준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죠? 사람마다 고관여, 저관여 상품이 다를 거예요. 3번. 지각된 위험이 낮을수록 상품의 관여도 수준은 낮습니다. 그쵸? 내가 어떤 제품을 사서 실패해도 별로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은 저관여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하나 그냥 싸게 주고 샀는데 맛없어도 괜찮아 라고 여기지만 만약에 아주 고가의 어떤 뭐 보석이라든지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구매가 실패했다고 여겨지면은 이 지각된 위험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관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구매 결과의 불확실성이 이번에는 크대요. 그러면 상품 관여도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구매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날수록 관여도 수준은 낮아진다라는 내용이 맞는 설명입니다. 3번, 4번, 5번의 설명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POP 광고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자, POP 광고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POP는 한국말로 하면 말 그대로 Point of Purchase라고 해서 구매 시점 광고입니다. 구매 시점 광고는 일반적으로는 점두, 즉 카운터 앞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광고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점포 외부에서 접객 분위기를 높이는 기능이 POP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POP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판매대 앞에 구매 시점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매 시점에 소비자들이 이제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는 도중에 충동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POP 광고니까요. 그렇죠. 자, 26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유통업체 브랜드, PB 브랜드, PB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정답 바로 1번으로 나오네요. 브랜드의 주체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통업체 브랜드잖아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보고 갈게요. 판매 및 재고 관리는 여전히 똑같이 유통업체가 담당하는 거 맞습니다. 주로 OEM 방식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요. OEM 방식은 쉽게 말하면 위탁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자, 3번. PB 상품의 장점은 다른 브랜드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맞죠?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식음료나 공산품 같은 편의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장품이나 패션 등의 선매품에도 PB 상품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어요. 5번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편의품뿐만 아니라 선매품에도 PB 상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장 혼잡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매장이 너무 정신없고 혼잡하면 소비자는 그 매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혼잡하다고 느낀 소비자는 구매를 연기하지 않고 반드시 충동 구매를 한다라는 굉장히 뚱딴지 같은 선지가 나왔어요. 바로 2번 정답 골라주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혼잡하다고 느낀 소비자는 구매를 연기하고 매장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28번입니다. 자, 서비스의 특성 중에 하나를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서비스의 비분리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죠. 29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브랜드 연상,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 연상은 주로 제품의 기능적 편익에 의존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품 속성이 바로 제품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브랜드 연상은 주로 제품의 기능적 편익에 의존한다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면요. 브랜드 연상은 고객이 특정 브랜드에 가지는 전체적인 인상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은 고객에게 브랜드와 관련된 호의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브랜드 연상, 즉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은 호의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라는 설명이 맞겠네요. 자, 3번.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은 제품 범주, 품질이나 가격 등 제품의 기능적인 특징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에 바로 밑에 4번에서 보셨던 제품의 기능적 편익도 함께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기업 자체의 이미지가 브랜드 연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그 기업이 출시하는 상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3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소비자들은 강한 브랜드 선호도와 충성도를 가지게 되고 구매할 때도 노력을 기꺼이 감수한다라고 합니다. 가격 민감도가 낮다라는 말은 가격이 올라도 크게 상관없어. 나 충성해 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전속적 유통을 채택한다 라고 해서 전형적인 전문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장 내 외부 공간 및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정답 2번입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동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전에도 많이 보셨지만 소비자의 동선은 길게 매장의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반대로 판매원의 동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게 유도될 수 있도록 매장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한다라는 내용 공부하셨죠. 그래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상품의 판매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상품의 판매 활동이라는 것은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활동을 판매 활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제품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활동이다라고 했는데,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섭취하거나 또는 지금 당장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이라는 말을 구매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되는 설명이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판매 활동의 본질은 대금과 상품의 교환 거래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이용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상품의 효용을 고객에게 알려주면서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활동이 바로 판매 활동이 될 수 있겠고요. 상품의 구매 조건을 설명해서 지금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임을 납득시켜서 고객의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정답은 5번이었죠.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거래 완결을 위해서 판매에 수반하여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판매 서비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고객 맞춤형 수선 서비스는 특히 모든 상품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일반적으로는 의류 상품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한 고객 맞춤형으로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건 거래 완결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추가적인 혜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나머지도 헷갈리실까봐 한번 읽어보자면, 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당연히 함께 해야 되고요. 상품에 대한 주문을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제 포스기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주문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상품의 대금을 받은 후에 청구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영수증의 형태로 사후에 제공이 되고 있죠. 자, 대금의 지불 과정을 구축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활동도 당연히 거래 완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4번입니다. 다음 중 포스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체크아웃 처리 속도가 증가하고, 여기서 체크아웃이라는 말은 고객이 구매를 위해서 결제를 하고 우리 매장을 떠날 수 있는 속도예요. 포스기를 활용하면 판매원이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체크아웃할 수 있는 처리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고객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당연히 고객의 만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처음에 교육 훈련만 제대로 해주면 그 후에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입력 오류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포스의 장점이고요. 가격 조정과 점검 및 전산 처리가 용이해진다는 점도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구매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구색이 얼마나 더 넓은 구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포스의 장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35번 가볼게요. 고객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제 저도 굉장히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거든요. 이때 고객이 막 고민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게 포장해 드릴까요? 또는 배송해 드릴까요?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그 어느 쪽이든 하나를 꼭 선택해서 대답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가정을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5번 가정적 종결법이었습니다. 자, 36번으로 갈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가격 할인의 유형이 뭐냐라고 해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러분 기능 할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기능 할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거래 할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 바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제조업자가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유통 업무의 일부를 도매상이 대신 수행해 줄 경우에 고마우니까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비의 일부를 제조업자가 부담해 주는 것, 이것을 기능을 대신해 줘서 할인을 해주는 거다라고 해서 기능 할인이라고 불렀죠. 다른 말로는 거래 할인이다 라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37번으로 가볼게요. 생산자가, 자, 키워드 잡으세요. 생산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광고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촉진 전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풀 전략이 되겠네요. 자, 풀 전략의 키워드가 바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비교되는 내용이 1번에 있는 푸시 전략인데요. 푸시 전략은 누구를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중간상을 대상으로 또는 중간상은 다른 말로 유통업자라고 문제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중간상 또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전략을 우리가 푸시 전략이라고 불렀죠.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의 차이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38번 가볼게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를 활용해서 판매하는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셀프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이마트 같은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담아서 가져오시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으로 상품 포장의 간소화랑은 셀프 서비스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물건을 가져와서 구매를 하든 판매원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고객의 구매를 도와주든 상관없이 상품 포장에 들어가는 절차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내용은.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요. 셀프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을 하게 되면 고객이 자신이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구매 장소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서 딱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절약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자,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회복을 위한 지침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이 서비스 실패나 고객 불평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판매원들의 권한, 판매원들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판매원에게 권한을 주고 판매원에게 재량권을 준다라는 말은 저랑 영어로 공부를 하셨었습니다. 힘을 영어로 파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임파워먼트라는 내용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었고요. 임파워먼트를 해주면 이 판매원들이 자기들이 뭔가 주인의식 같은 걸 가지게 돼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할 때 판매원의 재량권을 가지고 뭐 할인을 해주거나 또는 서비스를 수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파워먼트였죠. 이 임파워먼트라고 선지가 나왔으면 굉장히 쉬우셨을 건데 임파워먼트를 한국말로 바꿔서 권한 위임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가 바로 권한 위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40번입니다. 자,
판매를 위해서 판매원이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몰 토크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스몰 토크라는 건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고객과의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좀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작은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상식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스몰 토크는 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 전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많이 쓰려고 노력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최대한 전문 용어는 쓰지 않도록 쉬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매원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가볼게요. 고객의 소리, VOC에 관련된 질문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고객의 소리는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바로 지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해서 막 바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다든지 불만족한다라고 해서 막 전화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VOC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이 VOC의 내용들이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으로 이어주시면요. 통계 방식을 활용해서 불량률을 개선하고 품질 혁신 경영을 수행하는 바탕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고객의 소리의 내용을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요.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고객 응대를 위해서 판매원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고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 상식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고객은 언제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구매하므로 고객에게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구매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충동 구매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고객은 언제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죠. 저는 합리적인 구매보다는 비합리적인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1번은 한번 읽겠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을 접객할 때는 최대한 고객의 공간을 침범하지 말고 접객을 위한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내용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판매원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갈 경우에는 고객은 빠르게 이 매장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43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소매점포 매장에서 조명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점포 내에 조명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고객의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조명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조명을 활용하면 고객의 관심을 특정한 상품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고 어떤 상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다면 가능하겠죠. 점포 내 고객의 무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점포나 매장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도 조절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4번. 굉장히 낯선 개념이 나왔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추천 정도를 0점에서 10점 사이로 골라라 라고 합니다. 고객의 충성도를 계산하는 지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NPS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고객이 이 질문에 10점을 줬다면 이 고객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0점이나 1점을 줬다면 충성도가 낮은 고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CRM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시면요. CSAT라는 이 개념은 Customer Satisfaction Score라고 해서 Satisfaction이 만족이라는 뜻이라서 고객 만족 지표를 말합니다. 만족 지표. 자, 3번 KPI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이나 부서가 핵심 성과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일구어냈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지표예요.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CES라는 이 개념은 중간에 이제 effort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노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력하냐를 보는 지표예요. 노력이랑 추천은 전혀 관련이 없죠. 자, 마지막으로 ROI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return은 이제 보상이죠. 보상으로 뭔가 돌려받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investment라고 하는 단어는 투자라는 뜻이에요. 즉 ROI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내가 투자한 바에 비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ROI고 이것도 역시 고객의 충성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1번 NPS Net Promoter Score라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갈게요. 소비자 판촉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1번부터 쭉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시죠. 무료 샘플. 소비자들이 시험 삼아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따로 포장해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쿠폰은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할인권을 의미한다. 쿠폰은 할인권. 네모난 종이에 들어가는 거 맞네요. 자, 3번이 정답인데요. 리베이트는 쿠폰이 그 성격과 비슷하며 가격 할인이 구매 시점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설명이네요. 리베이트는 일종의 캐시백입니다. 캐시백과 그 성격이 비슷하면 이 리베이트로 인한 가격 할인의 효과는 구매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 후에 사후에 일어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프리미엄 보시면요. 프리미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것.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자, 5번 시연회는 고객들 앞에서 실제로 자사의 제품을 직접 보여주거나 자사 제품의 사용법과 차별적인 특성을 시연해 보이는 것, 이것을 시연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3번으로 정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다음 시험에서도 꼭 합격하셔서 저한테 합격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 모두 합격의 기운이 팍팍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